사회가 병들었을 때 병든 사회를 고치는 의사 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면은 사회이사가 되는 일이라면은 뭐 감옥에도 가야지. 소셜 닥터가 되는데 직업은 평화 만드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다.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햇볕으로 포용하는 식으로 해봅시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는 걸 묻지 말아요. 학벌타파를 이제 이야기를 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느낀 진리가 뭐냐면은 I hope, therefore I am. 나는 희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I hope, therefore I am. 나는 희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진짜 정답을 구하기는 참 어려운 요즘인데요. 오늘 모신 이분이라면은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빛나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십니다. 김영삼 정부의 첫 통일부총리셨고 김대중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한항상 부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일과를 보내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인류가 일찍 겪지 못했던 그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국지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죽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백인, 흑인, 뭐 황인종 할 것 없이 전부가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구경까지 슬픈 구경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말이죠. 어쩌다 보니 세상 많은 것을 구경하면서 살게 되셨다만 이제 그것은 1936년에 일제 치하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뭐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등등 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비극과 참상을 생생히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구경을 많이 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면은 1936년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잔인하게 할 텐데 잔인한 총독 가운데 가장 잔인한 총독이 지배할 때 내가 그쵸. 태어났어요. 남차랑 예. 미나미 총독 때인데 미나미 총독은 미나미 총독.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총독 되자마자 몇 가지 그 소위 식민지 정책을 했는데 하나가 내선 일체. 우리 일본 사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경제적인 수탈이라든지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문화적인 능멸을 고사하고 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전쟁하다시피 우리 국민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36년을 지났는데 36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게 45년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돌아갈 때쯤 돼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일본 총독이 막 우리가 해방됐다고 막 만세 부르고 막 이러니까 아베 노부유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패배했지만은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다. 장담컨대 조선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과거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은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저주를 한 거야. 우리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이 식민 교육 탓에 말이죠.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예.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 해방이 아니고 분단으로 가요. 분단도 우리 국민에게 물어보고 분단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 선을 그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순전히 세계 패권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막 비참하게 분단돼 가고서 동족 상잔을 또 3년 치르고 300만 가까이가 죽고 그리고 오늘까지 한 70년 이상 이제 열전 아닌 냉전으로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의 잘못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주로 잘못한 것은 세계 패권 국가들의 땅 따먹기 전쟁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비극인데 이걸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온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100년 전에는 우리 새우였고 고래 사이에 끼어서 그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였는데 지금은 큰 고래보다도 머리가 좋은 작은 고래가 됐으니까 이젠 당당하게 세계적인 안목하고 창조적인 그 저항 같은 거 창조적으로 튀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셔서 경복고로 유학을 오셨잖아요. 물리대 사회학과를 지망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회를 보는 인식이 좀 날카롭고 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내셨나 보죠? 저는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어머님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야 완상아 너는 커서 성직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아버지는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망을 존중해서 그런 사람인데 필요한 대학을 안 가고 왜 물리대를 갔느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6.25가 나서 그 전란 속에서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참혹한 우리 맏형벌들의 그 해골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들어와서 소위 중공군이 들어와서 인해전술을 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이 방위군을 만들어서 나이가 굉장히 한 30이 넘어도 그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서 그 훈련을 시켜서 전투에 투입하려 그랬는데 그 전투에 투입한 게 아니라 그 국민방위군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방위군에게 지불해야 할 음식값이라든지 뭐 이런 옷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먹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거에 거지같이 돼 가지고 굶으면서 죽음의 행렬로 고향 돌아갔 이걸 한 거야. 그때 어릴 때 그 모습을 봤는데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추운 겨울에 그 집과 집 사이에 그 칸이 빈 칸에 햇빛이 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팔팔팔 떨면서 그 햇빛에 몸을 녹이려. 그래서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생긴 질문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굉장히 들었는데 슈바이트도 조그만 교회 목사하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그 세계적인 파하 연주가로서 아주 굉장히 명망이 있어서 뭐 이건 가장 세계 인류의 지식인이었는데 그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람바르네 아프리카 가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의 식민지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실천하죠. 해서 이제 신학자가 혹은 의사가
신학적인 뭐 노력으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인류애의 실천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까 그 국민방위군 사군으로 해골바가지 같이 돼가지고서 발발 떨면서 죽어가면서 고향으로 가는 그 큰 형 같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 슈바이츠의 그 모습이 겹쳐 올라서 슈바이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심을 한 거죠. 사회 의사가 되야겠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지금 안 그래도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하셨잖아요. 적십자사를 만든 그 스위스인이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서 적십자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듀낭이죠. 듀낭, 예. 앙레 듀낭이었나요? 듀낭이 예. 그 노벨 평화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나네요. 슈바이츠가 그 후에 받았고요. 예.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기억나네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에 어느 대학 총장을 했는데 2004년인가 하여튼 11월 말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해외 떠나시면서 지금 대한적십자의 총재가 갑자기 유고 상태가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남북 관계에 중요하고 인도주의적인 그 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게 한 총재를 보내라, 한 총장을 보내라. 그래서 거기 가게 됐는데 저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가 있었나? 하여튼 내가 뭐 되고 싶은 게 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감옥 가고 싶어서 감옥 갔다 왔겠어요? 근데 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내가 대한적십자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대한적십자 총리를 맡았을 때에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았지만은 그때 그 이산가족 이것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있던 그 3년 총리 기간 동안에 이산가족을 이 직접 면담으로 하는 금강산 면회가 8분이고 화상을 화상까지. 한 5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셜 닥터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또 직업은 평화 만드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고생할 때도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면은 사회의사가 되는 일이라면은 뭐 감옥에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위로를 했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앙은 총리님께 무엇인가요? 신앙은 내가 출세하는 데 필요한 수단도 아니고 가치 있게 죽는 게 무엇이다. 가치 있게 죽는다는 것은 곧 가치 있게 사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가치 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죽는 것과 가치 있게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60년대에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당시에 이름도 조금 낯선 에모리 대학인데 이게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문 대학입니다. 특히 물리대 쪽에서는요. 에모리 대학 가게 된 그것도 정말 엉뚱하게 간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냐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경 학사에 같이 있던 2년 선배를 길가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친구가 탁 그 선배가 보더니만 지금도 너 미국 안 가고 지금 여기 있나? 미국 옛날부터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그래 가는 길도 뭐 잘 모르겠고 해서 그러니까 그건 내 따라와. 가자. 그래서 가니까 타이플 놓고 바로 치더라고. 에모리 대학도 하나 치고 4개 대학을 했어요. 시카고 대학 하나 치고 유펜 치고. 그래 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다 조건이 불어왔어요. 와서 공부를 잘하면은 장학금 주겠다. 근데 에모리에서는 아주 풀 스칼라십을 줬어요. 그때 풀 스칼라십이 서울대학 교수 월급만큼 더 많았을는지 몰라. 네가 이 중에 하나 풀 스칼라십 받으면 나한테 저 100불 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담으로 받으면서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된 거야.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에모리 대학이 62년도인데요. 미국 전체가 3가지 혁명에 휩싸였었어요. 첫째 혁명은
민권 Civil Rights Movement 흑인 인권 운동이 바로 에모리 대학에 있는 아틀란타 거기 킹 목사가 그렇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아버지 시니어가 하는 아버나트 처치에 거기 있으니까 남부였네. I have a dream의 그 마틴 루터 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I have a dream 할 때 예. 이 마틴 루터 킹이 불과 나보다도 뭐 6, 7살밖에 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막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민권 운동, 시빌 라이트인데 민권 운동인데 이게 사실은 혁명적 운동 같이 그때 번지고 있더라고요. I have a dream.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마틴 루터는 그 목사 아닙니까? 흑인 목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그 극복하면서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절대로 폭력으로 시빌 라이트 운동의 민권 운동의 핵심은 폭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건파. 평화 시위로 그 개가 물면 물리고 감옥 가면 가고 옥중에서 편지 쓰고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켜서 국제적인 관심을 얻은 것이죠. 결국 비폭력으로 폭력 체제를 이기는 힘이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남는 그 임팩트는 훨씬 크다는 걸 내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용기 있게 싸우는 거 보고 내가 한국에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전역이 뉴 레프트 소위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실천하는 히피들, 실제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삶을 거부하고 다 그 부잣집 아들 딸들이에요. 괜찮게 사는. 근데 그 서로 소유를 나누면서 서로 사는 그런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월남 반전 운동이 그 세계에 일어났는데 이 세 단계의 이 혁명적 바람이 부니까 내가 박사 공부하러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도 배운 것도 많고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많지만은 격변 중에서 내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귀국 후에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다가 해직과 복직도 반복되고요. 그러다가 1980년 5월 17일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참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도 내가 왜 원에서 감옥에 갔겠습니까? 근데 내가 서울대학에 이제 부임한 것이 19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상화 선생의 친동생인 상백 선생이 이제 오라. 이제 그런 때죠. 그때에 이제 와서 내가 제일 괴로웠던 게 내가 내 자신을 좀 저주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형사들이 캠퍼스 들어와서 우리 학생 잡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캠퍼스 숨어 있으니까 끄집을 낼 때 그 잡혀서 끌려가는 거 보고 멀뚱멀뚱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회이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때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끄러움으로 내가 가르친다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이 부끄러움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위로할 수 있는 교수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자 교수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그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거기에 멤버들이 나중에 다
그 유신 정부가 만든 소위 그 교수 재임명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법을 장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태반이 거기다가 기독자 교수 협의회 그 중앙위원들이었어요. 서울대학을 많은데 서울대학 교수는 1,00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교수 협의회에 늘 참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뭐 운명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아까 감옥 들어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1980년에 그 김대중 씨가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향해 가는 과정에서 김대중 선생이 이제 우리 기독교 지식인들 좀 진보적으로 열린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을 많이 그 도움받고자 해서 그 인연으로 가까웠죠. 김영삼 정치인도 또 서울대학 또 선후배니까 가까웠고 김대중 선생은 투쟁 때문에 가까웠단 말이죠. 가까웠는데 우리 어머님이 1980년 5월 12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두김 씨 다 왔고요. 예. 문희감 목사, 문동환 박사, 저 우리 기독교 교수협의회 그 중앙위원들 다 이번에 같이 엮였던 분들이네요. 다 이렇게 분들 다 예. 왔단 말이야. 예. 다 오니까 내란 음모를 한완상 모친 상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사법정에서 보니까 운명적으로 내가 성직자 되기를 원했던 엄마의 돌아가신 날 문상 온 사람들 중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다 거기 왔기 때문에 몽창 잡혀가서 고생한 것이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총리님은 몇 년형을 선고받으셨어요? 나는 구형을 3년 받았다가 선고를. 2년 6개월이었는데 그때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대문으로 간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말이죠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27살 먹은 젊은 잘생긴 남자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성이 희씨이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공씨였다는 건 기억나요. 근데 이 쓱쓱 지나가면 보다가 이 철장문으로 내가 책 보고 또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쓱 지나가다가 뭐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좋다고 하면 흥얼거립니까? 말을 탁 건다고요. 말을 그러면 내가 받아주죠. 아니 나 이 안에서 기쁘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기뻐요? 그 갇혀가지고 총명색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말이야 젊은 사람이고 지금 자유롭게 이 바깥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불만이 많소. 그러니까 이거 이게 갇힌 분이 뭐 이렇게 즐겁다는 거 내가 이해 못한다 이런 식이야. 근데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친구같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여자하고 사귀는데 뭐 데이트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친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27살 먹은 아직 총각인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교도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무원으로 존경도 못 받고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데이트하면서 상대방 여자가 당신 직업이 뭐냐 물을까 봐서 내가 간이 조마조마한데 그 물으면 간이 조마조마할 거 뭐 있나 뭐 사실대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오래가는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은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야.
잠깐 자리를 바꾸자라고 해서 자리를 바꿨다고 바꾸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아침 10시쯤 돼서 내 그 옥문을 확 열더라고 그 친구가. 예. 그 나는 무슨 뭐 별난이 생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셨군요. 내가 뭐 잡혀가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서 이거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서서 요 창문에서 누가 오는지 좀 망을 보라 이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이거야. 망 봐달라. 그리고 내가 교도관이 되고 지가 이제 내가 된 거야. 나는 그 안에서 창문에서 바깥을 보고 있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보고서 이 찬송가 들고 노래하는 흉내 내고 그다음에 책이 그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서구 사회학의 위기라고 하는 전문 서적이 있었는데 그걸 딱 펴드리면 이런 거 어려운 거 내가 이런 걸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뭔지를 느끼고 싶어 했구나. 그분 뭐 어떻게 사시는지 그다음 아세요? 내가 이제 나와서 석방이 되고 나서 한 밖에서 2번 만나고 전화 한두 번 왔다가 끊어져서 그러면 완전히 어떤 행방을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대가 내가 복직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서 미국 망명대 가고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KBS에서 선생님 저 사랑은 뭘 싣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싫었겠죠. TV는 사랑을 싣고 그 프로그램 나오라 그지. 번개처럼 아하 그 교도관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갔죠. 나갔는데 그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봄에 예. 나갔는데 이름을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공화마무개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경찰이 딱 됐어요. 직을 바꿨군요. 그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야기 물었어요. 공 선생 교도관 하다가 지금 경찰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쳐가지고 그랬다. 근데 왜 소식이 그렇게 끊어지니까 이실직고 하는 거야. 선생님하고 전화한 게 전부 도청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고생했습니다. 교도관에서 쫓겨났다 이거야. 감옥 간 게 아니고 쫓겨났다 이거야. 네. 쫓겨나서 이제 무직으로 있다가 고생하다가 시험 쳐가지고 이 경찰 가장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는 그게 돼가지고 지금 경찰이 됐어요. 희망을 통해서 사람으로 뻘떡 서게 하는 공공적인 인물로 키우게 하는 이게 교육자의 역할인데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요즘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뭐 옥고를 치르고 고문도 당하고 많은 좌절을 겪었을 때마다 총리님을 일으켰던 총리님 안에 주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는 존재한다 이거죠. 그때 내가 느낀 진리가 뭐냐면은 I hope therefore I am. 나는 희망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구성시켜주는 거는 형성시켜주는 것은 토막 지식이 아니고 희망이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그게 탐욕적인 희망이 아니고 돈을 1억 벌고 싶다, 2억 벌고 싶다 아니고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희망. 응? 희망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I hope, therefore I am. 나는 희망한다, 고로는 존재한다.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북핵 위기가 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첫 통일부총리에 임명이 되셨고 네, 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는 날 3월 26일에 이제 통일부총리가 됐어요. 원래는 그 김영삼 그 대통령 당선자가 나한테 비서실장을 하라 그랬는데
비서실장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비서실장 같으면 힘이 있는 데니까 좋아할 텐데 나는 겁이 덜컥 나서 저한테 안 맞습니다. 비서실장 되려고 그러면은 국회하고도 잘 다뤄야 되고 언론도 잘 다뤄야 되고 시민사회도 복잡한데 잘 다뤄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사회죠. 그렇지, 그렇죠. 네. 정치적인 큰 네. 오케스트라의 이 콘덕터 같은 역할을 해야 네, 되는데 지휘자. 내가 그냥 대학교에 진보적인 그 교수로만 있었는데 나는 좀 소견이 좁고 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서 사행을 했는데 예. 또 통일과 평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아쉬워. 그래서 이걸 감당해야 하느냐,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안 져야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3월 2일 날 내가 2월 26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가 일주일 안 돼서 아침에 조찬 독대를 하자. 대통령께서 물었던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통일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언론에서 말이야 우리 이 정부를 6.5공화국 약간 비아냥되는데 7공화국이면 7공화국이고 6공화국이면 6공화국이지 한번 저는 이거 왜 안 되노 이러시더라고.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문민정부입니다. 영어로 civilian government, military government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에 쭉 전두환까지 왔던 노태우까지 왔던 그런 정부가 아니니까 문민정부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시면서 숫자를 떼십시오. 그러면 대표적인 이름 뭐고? 김영삼 정부죠. 미국에 보세요. 케네디 정부, 아이젠하워 정부, 트루만 정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일 선진국가도 그렇게 말하는데 뭔 나름대로 숫자를 붙입니까? 숫자는 그건 군사 정부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S가 그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 맞다. 그날 아침 조찬 때 나온 결론 중에 이 우리 신정부의 이 이름은 문민정부다. 그리고 숫자는 끝난다. 이거는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내려오죠. 햇볕 정책도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때 고안하신 정말 이름도 놀라운 햇볕 정책. 이솝 우화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놀랐죠, 그 네이밍 자체가요.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햇볕 정책의 모르지. 고안자가 한총리님이라는 걸요. 예. 난 나를 잊어먹어도 돼요. 부총리 되고 나서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뭐냐면은 북한의 핵 문제였어요. 이거는 뭐 국제적인 문제가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시 클린턴은 예, 예. 정말 그때 예, 뭐 한국에 그- 5년 만에 했죠. 예. 예, 전쟁 내내 만에. 미국의 강대국이고 우리의 우방 중에 우방인데 그게 굉장히 강한 그 강경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할 것은 그런 그 결단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말이죠. 예. 어느 청년이 오바를 두껍게 이제 입고 겨울에 지나가는데 햇님과 바람이. 사람이 이제 내기하잖아요. 청년의 두터운 오바를 벗기는 내기를 하는데 찬바람 강하게 불수록 더 옷을 이게 단단히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졌어요. 햇님은 힘도 안 들이고 빵빵 웃으면서 따뜻한 햇볕을 쪼이니까 제대로 벗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유가 참 맞다. 그래서 북한을 안심시키고 평화적으로 나오게 하려 그러면은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햇볕으로 포용하는 식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햇볕 전쟁한다는 걸 말로 해봐야 북한이 안 믿을 테니까 정책적인 결단으로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조치가 남쪽에 지금 70 중반을 넘은 북한의 이인모라고 하는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와서 아직도 갇혀 있는데 그분을 가족 부모로 돌려보내 주십시다. 그게 북한 당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딱 받아서 보내주는 거 이게 햇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5년 후에 DJ가 대통령을 되면서 이걸 딱 할 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비록 내가 DJ 밑에서 통일부를 맡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하든 간에 둘 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동료 선배로서 내가 모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게 난 너무 기뻐서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오슬로 갈 때 동행하자 그럴 때 아이 좋다고 영광이죠. 갔어요. 갔죠. 갔는데요. 내가 정말 감동했어요. 노벨 평화상 그 식장에 들어가 보니까 보통 노벨 평화상 받는 날은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장식을 꽃으로 하는데 장미꽃으로 합니다. 보통은 다. 근데 그날 장미꽃이 아니고 해바라기였어요. 평화의 상징.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해바라기냐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니까 해바라기가 햇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 그 실무에 총책임했던 위원장께서 오늘 해바라기로 이렇게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내가 참 너무 황홀했어요. 비록 나는 그때는 뭐 일개 대학교의 총장으로만 있었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같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상 시상 100년 만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경사입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00 to Kim Da-jong for 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다음에 교육개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맡으셨어요. 당시 주안점을 두셨던 교육개혁들 무엇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교육계획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학벌 타파를 해야겠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에모리 대학에서 처음 배운 감동적인 교훈이 이거였어요. 과학 철학의 과학의 논리에서 배운 건데 너희들 새롭게 진짜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때까지 잘못 배운 것을 전부 다 해체해라. If you have to learn, you have to unlearn first. unlearn, 탈학습해라 이거야. 잘못된 것을 털어내야지 제대로 배운다 그지. 미국 가서 첫 세미나를 내가 주제 발표를 하는데요. 독일 선생이었어요. 막스 베버의 이제 사회학적 방문론에 대한 코스인데 네. 나는 뭐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던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서 30분짜리 발표를 했는데 칭찬할 줄 알았는데 30분 발표하고 나서 교수가 나한테 미스터 한, 너 생각은 뭐냐? 너는 이 뷰로크라스에 대해서 관료제에 대해서 기능과 역기능을 정리는 잘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드르카임의 이야기고 뭐 누구누구의 이야기고 진멜의 이야기고 뭐 네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미국에 유학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 이야기가 재밌어요.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배웠느냐? 네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막스 베버와 대등한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견해보다 나은 걸 네가 제출하겠느냐? 내가 기대 안 한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갖고 네가 이야기해야지. 날마다 남이 이야기한 거 앵무새 노릇만 할 것이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파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배움을 파괴해야 된다. 그게 내가 에모리대학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그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교육부총리가 되면서 이제 학벌 타파를 이제 이야기를 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큰 기업의
취직하려고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는 걸 묻지 말아라. 그거 못 적게 하는 걸 했는데 어느 날 이 국무회의 때 안건에 없는 학벌 타파 얘기를 내가 한 30분 했어요. 하니까 참. 서울대학 출신 두 장관이 경제부총리도 서울대학 출신이고 예산기획처 장관도 서울대학 출신인데 대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금 교육부총리 말씀은 말이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겁니다. 에피소드겠어요. 내가 교육부총리 오프를 받기 전에 상지대학이라고 하는 지방에 말썽 많은 그 대학의 총장으로 갔어요. 내가 이제 취임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첫째, 공익성이 있는 공공적 임무를 기르겠다. 둘째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파괴하면서 창조를 기르는 사람이 되야겠다. 세 번째는 온정적 인간, 어려운 사람,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왜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왜 대학을 큰 배움의 집이라고 말하느냐? 그 큰 배움은 기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큰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다. 큰 배움을 얻는 게 아니다. 큰 배움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동무심을 갖고 공익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걸 고치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것을 파괴하면서 더 나은 것을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한 2주일이 됐는데 총장 취임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비서가 험상궂게 생긴 학생 대표들이 지금 총장 면회를 신청하는데 어떡할까요? 모시라, 돌아라 그러라.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내 겁이 더 나더라고. 또 뭐를 욕을 하겠지. 앉으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뜯어보니까 돈 1,000만 원 수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학생들이 무슨 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은 봉투를 주는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 총학생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취임사 때 하신 말씀에 온정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 듣고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학생회 간부들은 학교로부터 봉사 장학금을 받습니다. 학생 간부들은 받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딱한 학우들이 많습니다. 총장 선생님의 그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이 돈 얼마 안 되지만은 보태서 학생 장학금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시지요. 아이고 가슴이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내가 서울대학 교수만 했는데 서울대학 교수에서 과장할 때요. 이 장학금 배정할 때 못 받은 학생이 와서 선생님 왜 나는 안 줍니까? 내가 쟤보다 더 뭐 학점이 나쁩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여기 애들은 봉사 장학금을 받은 거를 회수해서 일부를 나한테 주면서 더 딱한 학생들에게 주다. 그때 내가 생각해, 너희들이 진짜 인류대학 학생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받은 감동이 하도 커서 어느 그때 서울시에 있는 어느 신문이 칼럼을 써달라 그래서 칼럼을 썼어요. 끝으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평화를 잃고 있는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 사회의 큰 원로로서, 구루로서 딱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요, 제 책 가운데요, 중요한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낸 책이 있어요.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우아한 패배입니다.
내가 우아한 패배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내가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 제가 적십자 총재할 때입니다. 대한적십자 총재할 때 이제 하루는 대통령 영부인 모시고 지체 장애자들을 수용해서 그 고아원 같은 걸 경영하는 분한테 갔는데 거기서 원장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운동회를 합니다. 근데 운동회 할 때 가끔 굉장히 감동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50m나 이렇게 이 단거리를 땅 하고 뛰는 때 어떤 일이 가끔 생기냐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지체장애가 없는 아이는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 골이 있다면 골 앞에서 딱 선대요. 딱 뒤돌아본대요. 돌아보면 아주 뭐 저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다린대요. 기다렸다가 지체장애자가 자기 오면은 손잡고 같이 골이 간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 선상에서 출발을 못한다면은 앞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골이 날 때는 기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소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시장에서 힘 있는 사람들, 교육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 혹은 스포츠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 어느 부처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상당히 대접받는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우아한 패배를 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아한 패배를 향해서 나아가신 한한송 부총리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노래할 수 있는 긍정과 희망,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